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너무나 유명한 패닉의 명곡이죠. 달팽이라는 곡의 첫 소절 가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중요했던 경기,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야 할 경기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다준 수원축구. 현장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지켜보셨을 분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지치셨을 겁니다. 습하고 더워지는 날씨만큼 짜증도 많이 나고 힘이 들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 또한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분들께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지금까지 버텨주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너진 듯 해도 우리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단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 녹음일을 하루 빨리 당겨서 하게 되었는데요. 준비하실 시간이 부족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께 축구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또 준비해서 나와주신 패널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전이 끝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오늘은 작정하고 비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런 멘트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뭐 학원 다니니? 방금 생각났어요. 아, 그래요? 되게 강하네요. 네, 계속해서 인사해 주시죠.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젠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돌아온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네. 달팽이 노래 맞아 부른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패닉이에요. 네. 패닉의 패닉 노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잘 못 드렸는데, 병원님께서 빈자리를 좀 잘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감사함 전해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분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포 사는 수원팬 허명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게스트로 참여한 만큼 저의 생각을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희 다 수원 사람이 아니네요. 아, 그러네. 전체가 그러네. 네. 다 어디 청주 삽니다. 청주 사는 수원 팬입니다. 김포 사는 수원 팬입니다. 제가 오늘 김포 사는 또 수원팬 다른 분이랑 김모 여성분이랑 간단한 DM을 했는데 본인 남편분이 굉장히 긴장 상태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아, 같이 사시는 그분이죠? 네, 같이 사시는 분이랑. 호적상 가족이신 분. 네. 정말 너무 떨려요. 진짜 너무 떨리고. 떨릴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해봐야 이제 허간의 몇 명과 같이 듣는 단씨 자매들이 놀리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네. 허명호님이 누구신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목소리만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처음 뵙는 걸로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강윤님께서 한번 소개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네, 명호님은 우리 꼴다방의 찐 구독자라면 아마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긴 한데요. 바로 꼴다방의 마스코트, 지난 부천전 영상을 통해 데뷔한 꼴다방 키즈 허이준 군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김포 사는 개랑이며 허이준 군 어머니의 남편이자 N석의 명물 청백적 파라솔 키타솔님의 친동생이자 골다방 크루의 댓글 대주주 이준희 큰어머님의 시동생이 바로 허명호님입니다. 네. 이게 수식어가 많네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네요. 네. 혹시나 어떤 분이신지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올해 2월이죠. 올라왔던 꼴다방 크루 백방기행 김포편 먼저 감상해 주시면 좋고요. 이 허간의 대단한 수원사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매우 재밌고요. 또 이제 제가 소개하니까 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 3월 청사계에 비나리는 숭이 직관기에서 저와 같이
슬픔을 함께했던 만세 퇴장을 목격했던 영상에도 등장하시니까요. 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꼴다방의 찐 구독자이자 이제는 뭐 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실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파케는 첫 등장이시니까 제가 열심히 소개해봤습니다. 네, 뭐, 정 모르시면요, 그 경기장에 가끔 그 이석 쪽에 가셔서, 만약에 이긴 경기다, 근데 경기 끝났다 싶으면 누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분입니다. 오시면 돼요. 옆으로 오시면 돼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목소리가 추가되었으니까 저희라도 힘 빠지지 말고 맥 빠지지 않게 이 시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건어스님 진행 한번 해보셨는데 제가 들었을 땐 괜찮던데요? 괜찮긴 해. 씨. 아 진짜 진행하는데 죽는 네, 줄 네, 알았어요. 왜냐면 해보고 싶어 했잖아요. 왜냐면 이 제가 패널을 한 1년 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패널은 말을 중간에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마치고 나니까 다음 질문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습관 들은 게 네,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음 질문 넘어갈 때마다 이게 맞나? 흐름이 괜찮나? 어색한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이 맴도니까 이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게 생각나서 진땀 좀 네, 났겠네. 진땀 많이 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 저희 뭐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간에 그 환기용 효과음이라고 하죠. 띠동띠동 소리 나는 거. 마법의 네. 마법의 효과음이죠. 네. 마법의 효과음. 너무 마음 차분해져요. 그거 들으면. 네. 제가 팟캐스트 편집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효과음을. 그랬나?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다신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쉬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쉬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만 이제 불참하고, 이제 건어스님 또 다른 패널분들께서 잘, 또 메꿔주셨는데요. 제가 그 업로드 되자마자 제가 이제 차에서 이렇게 딱 듣는데 계속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런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2월 중순쯤인가 저희가 이제 막방을 했었죠. 그리고 휴방을 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막방을 하고서 제가 또 중국을 출장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중국 시골 스타벅스에 앉아갖고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데 막 굉장히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진짜로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어느새 나한테 이런 존재가 됐구나, 되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함께 해주시는 또 우리 패널분들 너무나 소중하게 또 생각이 들었던 이런 또 공백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좀 잘 해주셔가지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또 못 나오게 된다면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쉬죠 그냥. 네. 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경기장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강윤님께서 축구장 가실 때 자꾸 저희를 판다. 소위 친구를 팔고서 경기장을 간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영상을 오늘 업로드됐죠? 오늘 업로드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저희 어머니가 축구장 가는 걸 그렇게 기꺼워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쓸데없이 돈 쓴다 이러면서 이제 불편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축구장 간다고 안 하고 주말이니까 친구 만나러 나간다 그러고 나와요. 그럼 엄마가 이제 누구 만나는데라고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괜히 한 번씩. 이제 친구 이름을 대야 되는데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친구를 만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지난 성남전 때는 저도 모르게 명호하고 진아라고 있어 라고 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오늘 나오신 허명호님과 배우자분이신 김진아님을 좀 팔았는데요. 이번 인천과의 홈경기 때는 지민이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BTS 지민이 아니죠. GDB 지민, 바로 지미스님입니다. 저랑 친하신 꼴다방 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름 좀 팔아야 하니까 그런 줄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환이도 만나러 가고 세민이도 만나러 갑니다. 뭐 다 우만의 친구들이죠. 네. 저는 이게 질문을 봤을 때 저희를 뭔 얘기인가 판다 했구나. 이런 문구가 써 있길래 뭔 일이 있나, 우리 꼴다방 이름 대고 뭐 뒤로 뭐 챙기시는 게 있나 하고 있다가
그럴 수만 네. 있다면. 직관계를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무슨 그럴 뜻인지 가치는 알았어요. 없어요, 우리가. 네, 뭐 그렇죠. 네. 뭐 챙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한 목도 두끼 챙겨서. 어머님의 그 말씀이 참 뼈 아프네요. 축구장 가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이에요. 쓸데없이 네. 돈 쓰는 건 맞는 아니, 얘기예요. 제가 실언을 했던 게, 예, 한몫하면 얼마 정도 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한 2만 원 써 이랬어야 되는데. 왕복 거기서 그냥 차비만 일단 3만 원이 넘게 들잖아요. 한 10만 원 쓴다 얘기하셨구나. 정답. 어. 딱 그렇게. 한 10만 원 쓸걸? 한 경기에 뭐 바깥에 뭐 교통비 하면 뭐 네, 제 왕복 한 4만 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4만 원, 5만 원 좀 안 되니까 4만 원 들고, 뭐 밥값 뭐 이런 거 하면 한 1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10만 원? 그럼 그러실만 하다. 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그때부터는 축구장 간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머님 모시고 빅보드 오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 바라는 바입니다. 네. 다음에는 오재환 이름 파시면 되고요. 네. 네. 자, 오늘 스몰 토크 마지막으로 명호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오셨지만 근황은 이준희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보다 더 유명한 이준이는 네. 요즘에 그 꼴다방 크루 영상에 몇 번 나오더니 이제 완전 네. 그 골다방 키즈라고 본인이 그리고 이제 뭐지, 지비스님 그 서브 채널 정도의 인식을 해. 지비스님 따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둘이 보면 마치 그 90년대 최고의 혼성 듀오인 우리 철이와 미애처럼 네. 약간 너무 올드하나요? 오해는 올드한데. 하지 마. 네. 이거 맞나? 네, 맞습니다. 자두만 돼도 이제 못 알아들을 사람 많을 텐데 철이의 미에는 너무 갔는데. 그래도 아. 분명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알아듣는 내가 싫다. 그러니까. 지미스님 약간 저격이었죠. 근데 이게 인천전에서도 사실 그 지미스 삼촌의 고프로를 자기가 직접 가져오겠다고 몇 번 그런 거를 맞아. 제가 응. 말렸거든요. 거기서 따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저번 경기에 그 촬영했던 게 이 둘한테는 음. 엄청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팟캐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인 하연이와 이준이를 이뻐해 주시는 그 골다방 시청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이투의 또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을 워낙 이뻐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분들께 네. 정말 너무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준이 응원 한번 시키면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울트라 손동작. TV의 손동작. 그거. 쉬지 않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참 가정교육이 잘 됐다. 둘이 씻을 때 맨날 그러고 놀아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이준이의 활약상 귀엽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과 인사 주고 받아봤고요. 이제는 마음이 쓰리게 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확 습해졌습니다. 이제 장마 시작일 텐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 레이스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현재 리그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인천을 만났습니다. 승점이 7점 차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겼어야 할 경기였는데요. 경기가 끝났을 때 승점 차는 10점 차로 벌어지고 말았죠. 오늘은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패널분들께서도 냉정하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경기 보신 소감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이번 경기는 이 변성환과 윤정환 양 감독이 올 시즌 하고 있는 축구가 집약된 경기였다라고 봤습니다. 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윤정환의 인천은 장점인 좌우 윙어의 공격력 그리고 단단한 수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느꼈고 변성환 감독의 수원은 아직도 불분명한 전술과 불안한 수비 그럼에도 어떻게든 한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라는 올 시즌 내내 보여준 모습의 집약체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뭐 저도 되게 공감하는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 분명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처맞다 보니 준비한 계획이 다 어그러지면서 상대의 계획에 말려들었습니다. 완벽한 찬스도 놓쳤고 골대도 맞추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또 시즌 초에 또 감독님이 하셨던 네. 무하마드 알리의 또 명언
지금은 도구로 되고 있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응용해서, 항상. 예. 네, 또 뒤에 가서 또 관련된 이야기는 또 따로 해야 되니까요. 예. 네, 명원님의 감상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딱 2번 사이드를 뚫린 결과 아, 그깟 공놀이의 가슴이 너무 아프다입니다. 아, 사실 현장에서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 분명히 경기를 보는데 질 것 같지 않은데.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기가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음, 근데 뭐 실패였죠. 맞아요. 그 왜 강윤님이랑 저로도 경기 보면서 우리 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밀다가 제르소 공 한 번 못 잡았는데 제르소한테 딸깍 한 방 맞고 후반에도 우리가 좀 밀어붙이려 했는데 그 누구죠? 바로. 바로. 예. 바로한테 또 사이드 뚫려서 먹고 이게 조금 전 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소감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이지만 이 선발 라인업 보면서도 의아하지 않았나 싶고 또 결과론적이지만 실패한 라인업이 아니었을까. 분명 노림수도 있었겠지만 좀 각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네, 커너스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쩌면 저는 어쩔 수 없는 라인업으로 보여졌고요. 저희가 음. 이제 권한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경미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황석호, 레오 조합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전방에 판타스틱 4를 가동할 수가 없었죠. 또 U22 때문에 김지호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건희 선수를 선발로 쓰고 전방에 김지현이나 브루노 실바 선수를 선발로 쓰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텐데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예. 저는 정동윤 선수의 선발 기용은 좋은 선택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예, 인천이 4-4-2로 수비를 할 거고 측면에 바로우나 제루소를 활용해서 역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역습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방에 수비수 3명을 남겨놔야만 했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인천의 밀집도가 높았던 왼쪽에서의 공격이 잘 통하지 않았고 좌우 스위칭 작업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천을 많이 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좌우 전환을 그러지 계속하면서 못했다. 예,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전반전 이른 시간의 실점과 후반 초반의 실점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플랜이 완벽하게 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베스트 라인으로 냈다라고 좀 부상이나 상대의 이런 공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발을 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럼 명원님은 좀 어떤 시각이십니까? 저는 이기재의 폼이 워낙에 좋아서 네. 스피드가 조금 느리더라도 뭐 선발에 기용할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다만 이제 건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희의 엔트리 제외가 약간은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저는. 엔트리까지 네, 저는 제외됐으니까. 그래서 물론 뭐 선수 개인의 경기력이나 뭐 전술 또는 부상에 따라서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천의 강력한 공격 루트인 사이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양쪽 윙백들은 엄청난 활동량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교체를 통한 스피드와 강한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또 이런 중요한 경기, 물론 이제 뭐 그런 경미한 부상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수비수를 또 평소와 다르게 2명이나 바뀐 것이 또 아쉬움이 많은 남은 경기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은 변화가 가장 적어야 되니까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수비 포지션에서 2명의 변화가 네.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강윤님 의견까지 들어보고 라인업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분에서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부득이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 부동의 선발 센터백이었던 권한규 선수가 경미한 종아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센터백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황석호 선수가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22세 이하 출전 규정으로 인해서 김지호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우측 풀백에 이건희 선수가 나오면 22세가 채워지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반 20분을 채 소화하지 못하고 김지현 선수와 교체됐습니다. 결국 이제 22세의 한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측 풀백에는 이제 정동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거를 뭐 다 납득 가능한 라인업이라고 말을 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여기던 게 아마 우측 풀백 자리일 거고 여기 아예 네. 이건희가 명제된 것까지는 좀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 아마 조금 더 에너지 레벨 높은 이건희 선수가 바로의 스피드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큰 경기이다 보니 경험이 많은 정동윤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빌드업이 좀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 후방에서 빌드업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미드필더까지 오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동윤을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는 납득이 간다, 타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났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비판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 결과와 별개로 라인업은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교체 자원의 선택이 아쉬웠습니다. 건스님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이드를 흔드는 팀에도 불구하고 브루노 실바 외에는 윙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그쵸. 네. 네. 교체 플레이에서의 변화를 주려면 그러한 옵션들이 필요했는데 뭐 박승수 선수가 아쉽긴 하더라도 어쨌든 번뜩이는 게 있는 선수니까 근데 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옵션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고요. 저희가 초반에도 소감평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변성환 대 윤정환. 그 추구하는 축구의 집약판이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각 팀은 어떤 컨셉으로 서로 맞붙었다고 보셨는지, 그러니까 각 팀마다 어떤 전술과 노림수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천은 원정이었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 컨셉을 들고 나왔는데요. 윤정환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였나요? 이제 그걸 보더라도 수원이 홈이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후방에서 지키면서 기다렸다가 역습 찬스가 오면 발빠른 제르소나 바로우를 활용해서 역습을 한다.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로우와 제르소를 조심해야 하고 이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막았죠. 그렇죠. 그러면 왜 막지 못했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지난주에 강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백 2명과 왼쪽 풀백인 이주영 선수까지 3백을 이제 위치를 하고요. 오른쪽 풀백인 김명순 선수는 인버티드처럼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는데요. 이 첫 실점 장면을 보면 일류첸코 선수와 파울리뉴 선수가 압박을 가하면서 볼이 김건희 선수에게 향할 때 김명순 선수를 마크해야 하는 김지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김건희 선수를 향해서 압박을 갑니다. 그러면서 김명순 선수가 프리가 되거든요. 네네. 예, 이때 김명순 선수에게 볼이 흘러가는 거를 뒤늦게 이기재 선수가 따라가는데 이게 제르소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완벽하게 공간을 내줬고 이규성 선수가 커버를 했지만 제르소의 돌파를 막지 못했어요. 예, 이처럼 인천은 후방에서 계속 볼을 돌리면서 우리의 측면 공격수가 딸려 나올 때 중앙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우리의 압박을 벗어났는데요. 오른쪽에서는 김명순, 왼쪽에서는 문지환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면서 측면에서의 공간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수원도 후방에서 3명을 배치하고 때로는 최영준이나 이규성이 내려오면서 양 풀백을 높게 전진시켰는데요. 전반 8분 세라핌의 헤딩과 같은 장면처럼 상대의 그렇죠. 미드필더를 끌어들여서 벗겨낸 다음에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선제골 이후에 완전히 내려앉아서 잠그다시피 수비를 하니까 공간이 많이 없었고요. 측면에서 크로스도 많이 시도하고 또 좋은 장면도 있었지만 저희가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윙인 세라핌이나 브루노 실바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르소와 바로우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결국에는 크랙과 같은 선수가 팀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 경기의 결과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김명순 선수가 저는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인천에서. 그 전환과 이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인천 선수들 중에 가장 좀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첫 골도 그러한 상황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지난 시즌 베스트 11을 뽑을 때 우측 풀백으로 음, 김명순 선수를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뽑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강효님 계속 이어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뭐 권호수님과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원은 하던 것을 더 잘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인천은 그래도 전형상 선수비 후 역습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봤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대해서 저도 먼저 얘기할 건데요. 인천이 수비 시에는 폭백을 유지하면서 4-4-2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다고 라인을 내리진 않는데요. 오히려 미드필더 라인이 좀 내려서면서 수비 라인과의 간격을 좁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루첸코 선수나 파울리노 선수처럼 순간적인 연계가 좋은 선수들에게 공을 주고받을 공간을 내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봤고요. 빌드업 시에는 우측 풀백인 김명준 선수가 미드필더로 가담하고 좌측 풀백인 이지용 선수가 내려오면서 3백의 형태를 갖춥니다. 좌측 센터백 자리에 위치하는 이지용과 우측 센터백에서는 김건희 선수가 서로 다른 형태로 빌드업 과정을 시도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좌측의 이주용은 미드필더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버너스님 잘 지적한 대로 문지한을 우리가 못 막으면서 곤란해졌었죠. 이날 경기에서 센터백인 박경섭 선수를 제외하고 이지용이 가장 많은 패스를 보낸 선수가 바로 문지환 선수입니다. 문지환에게 9개의 패스를 보냈고 이명주에게 8개의 패스를 보냅니다. 반면 좌측 그 센터백 자리에 위치한 이주용이 좌측 윙어인 바로에게는 6개의 그쳐요. 미드필더들에게 더 많이 준 거죠. 반면에 우측 그 센터백 자리에 위치한 김건희 선수는 미드필더에 가담한 김명순에게는 4개의 패스밖에 보내지 않는데 오히려 제르소 선수, 우측 윙어인 제르소에게는 9개의 패스를 보내요. 좀 더 윙 쪽으로 다이렉트한 패스를 보내는 게 김건희의 역할이었고 미드필더를 거치는 게 이주용의 역할이었다. 좌우의 전개 방식이 달랐고 그러네요.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에는 또 한 가지인 공격수 박승호 선수가 미드필더로 내려와 주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김명순이 미드필더 가담하면서 2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한 수원에게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 미드필더를 제어하지 못했고 또 미드필더를 막기 위해서 가운데로 모이면 윙어가 비면서 사이드를 열어주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봤고요. 수원의 좌우 윙어가 계속 숫자 싸움 때문에 안으로 올 때마다 이제 넓은 공간에서 좌우 윙, 인천의 바로나 제로소가 정동윤과 이기재를 단독으로 맞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 좋은 형태가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저도 길어지는데요. 이제부터 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수원의 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부천과 홈 경기에서부터 전방에 숫자를 많이 두는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 있어요. 좋은 능력치를 가진 선수들이 최근에는 좋은 컨디션까지 보여주면서 전방에서 서로의 능력을 활용한 공격을 잘 만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천과의 홈 경기와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일견 좋은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많은 슈팅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나쁜 선택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우리 선수들을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선수를 희생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간에 대한 분배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뛰는 것에 맞춰서 서로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류첸코와 파울리노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지현 선수는 대단한 활동량과 또 움직임으로 공격에서의 활기를 더하는 선수입니다. 위치 선정도 좋은 편이고 측면으로의 스위치 플레이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파울리노와 일류첸코는 김지현을 돕는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울리노와 일류첸코의 호흡이 가장 좋았던 지난 6라운드 경남전을 잠깐 얘기하면 이 경기에서 파울리노와 일류첸코는 도합 7개의 패스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패스의 합계가 7개란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근처에 위치하면서 주고 들어가는 형태를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파울리노의 멋진 골도 일류첸코에게 주고 박스로 들어갈 때 일류첸코가 내주면서 터졌었죠. 그것을 보신 것들을 다 기억할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도합해서 단 1개의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지현이 전방으로 나서면 일류첸코가 아래로 내려와서 패스의 연계를 돕습니다. 김지현이 측면으로 빠지면 파울리노가 중앙으로 가담해줘요. 김지현 선수에게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감독이 의도한 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좋은 김지현 선수를 적극 사용하기 위해서 주변 선수가 아까 말한 대로 좀 세게 말하면 희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일류첸코는 단 하나의 슈팅, 그것도 유효 슈팅이 아닌 슈팅에 그쳤습니다. 레오의 멋진 롱킥을 헤딩으로 받았던 그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지금 김지현 선수를 탓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컨디션을 바탕으로 김지현은 이날 득점도 했죠.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 선택이 매우 아쉽습니다. 팀으로 좋은 공격을 만들기보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형태에 천착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에게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했지만 리그 최소 실점 팀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공격에서의 세밀한 두분 전술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뛰는 선수들 폼이 좋아요. 그 개개인 역량이 좋아요. 뭐 일류첸코는 지금 시즌 내내 컨디션 좋고, 김지현은 지금 뭐 가장 최상급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파울리뇨는 뭐 아시다시피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도 좋고, 뭐 세라핌이나 브루노 실바도 또 윙어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들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다 우겨 넣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잘하는 선수들은 많은데 그 뛰어야 되는 롤과 포지션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선발에서 배제돼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또 잘 나가는 팀들이라면 그렇게 좀 정해져 있고, 근데 지금의 특히나 이 인천전도 그렇고 최근의 수원은 그냥 개인의 역량, 폼 좋은 거를 믿고서 그냥 우겨 넣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일류첸코랑 파울리뇨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거를 포기할 만큼인가라는 좀 의문도 좀 들고, 여러 가지로 좀 감독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짧은 저의 소견도 함께 덧붙여 세게 보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최대한 좀 순화를 해봤습니다. 순화를 하신 티가 네. 납니다. 네. 하나만 덧붙이면 왜 리그 득점 2위였던 선수를 희생시켜야 될까요? 이거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지금 결국 성남의 후이지한테 역전당해서 일류첸코가 리그 득점 3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시면 뭐 김지현 선수 잘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제 얘기는 뭐 김지현 선수가 원톱으로 나와도 되고 일류첸코 원톱으로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예,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소비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일단 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 뭐 그런 의견 존중은 합니다. 예,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또 실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천이 강하게 압박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 그 라인을 지키면서 제르소와 바로 두 윙어를 이용한 그야말로 저희가 딸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당한 것도 아니고. 그 또 아시겠지만 첫 번째 실점은 저는 제르소한테 고속도로가 뚫린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석에서 봤는데 진짜 아무도 제어를 네. 못하더라고요. 이규성도 최선을 다해 따라갔는데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실점 장면에 대해서 한번 각각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실점 장면에 대해서 강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반 13분경 인천의 빌드업 상황에서 수원의 공격수 김지호, 일류첸코, 세라핌은 각각 인천의 센터백 김건희, 박경섭, 이주용을 마크합니다. 김건희가 전개하는 상황에서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온 제루소를 막기 위해 전진했던 이기재가 김건희의 패스를 받는 김명순을 압박하며 컷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이 공이 제루소에게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병호님이 이런 수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장면이 나와서 좀 씁쓸했고요. 정말 또 아쉬웠던 장면은, 이거는 경기 중에 지미스님과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 전반 시작하고 제르소가 딱 두 번째 터치를 한 장면이 이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이 잘 안 가게끔 어쨌든 제어를 하고 있다가 한 번 뚫린 게 이렇게 돼서 참 아쉬웠습니다. 공을 연결받은 제르소가 전진하자 이규성이 마크를 들어갔지만 공간을 놓고 치고 달리는 제르소의 스피드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고요. 매우 쉽게 박스에 진입한 제르소는 단 한 번의 터치로 이규성을 제치고 노마크 상태가 돼버립니다. 달려드는 박승호에게 매우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시도했고, 그 크로스를 그대로 박승호가 골문 안에 밀어넣으면서 수원의 첫 실점이 기록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제르소에게 돌파를 당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선 건호 선생님도 좀 전에 음. 건호 선생님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전방에서 수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몇 주째 팟캐스트에서 수원의 전방에서 선수 개인의 압박으로만 수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공을 뺏기는 순간부터 전방의 선수들은 수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랜드전 대패 이후로 체계적인 전방 압박을 우리는 포기하고 미드필더진을 내려서고 포워드들만 선수 개인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통하면 모를까. 우리가 이제 흔히 판타스틱 4라고 하는 외국인 공격수 4명이 모두 선발로 뛰던 시점에는 그 개인 압박에서 좋은 탈취가 종종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의 라인업으로 뛰기 시작한 이후로 개인 압박으로 탈취를 해낸 횟수가 제 기억으로는 지극히 적다라고 느끼거든요. 이것을 감독이 계속 용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김건희가 김명순에게 보낸 패스 한 번으로 전방 3명의 수원 선수들이 제쳐졌어요. 박지호, 일류첸코, 세라핌이 의미가 없는 위치가 돼버립니다. 김명순이 돌아서는 순간. 김지호. 예. 네, 김지호. 죄송합니다. 김지호, 일류첸코, 세라핌. 제가 지속적으로 전술에 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방 압박을 할 게 아니라면 수비 시에는 이 공격수들도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블록을 형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서 아무리 돌려봐야 미드필더진을 못 주고 윙어를 못 주면 빌드업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블록을 만들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3명만 자꾸 압박을 맘대로 하도록 두는 게 저는 납득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르소가 박스 안까지 진입하도록 제어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설픈 전방 압박으로 3명의 선수가 무의미해지는 순간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디 분명한 전술적 지시를 우리 코칭 스태프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이규성 선수도 쫓아가면서 제르 선수가 왼발잡이죠? 네, 네, 그거에 대한 그거를 인지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오른발 크로스 타이밍을 보고 한 번에 너무 쉽게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느라 다리 힘이 풀린 건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다 아쉬웠습니다. 예. 여러 가지죠. 이제 황석호 선수하고 레오 선수가 호흡이 좀 더 맞았다면 황석호가 레오한테 전진을 지시하고 자기가 커버를 갔을 수도 있고 왜냐면 미드필더들이 수비 따라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돌파 당한 순간 이후부터 생긴 건데 결국 돌파를 안 당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점도 아쉬웠는데 후반전에 또 연이어 두 번째 실점도 비슷하게 사이드에서 1대1 상황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명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후반 3분 인천의 77번 박승호 선수가 우리 골대 박스 밖에서 왼쪽 윙어인 바로우에게 공을 주게 됩니다. 바로우는 정동윤을 앞에 두고 침착하게 크로스를 올리게 되고 그 공은 침투하던 77번 박승호 선수의 헤딩으로 수원의 두 번째 골망을 흔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앙 수비수인 황석호와 레오는 제르소를 마크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이기재가 무고사를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첫 손발을 맞춘 황석호와 레오의 대인마크 미스로 인해서 인천의 77번 박승호 선수를 놓치게 된 거고요. 참 신기하게 이게 첫 번째 골이랑 두 번째 골을 저도 다시 보기를 했는데 우리 박스 안에 인천 공격수는 4명이었고 우리 수비수는 6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공간을 침투하는 77번 선수를 놓치게 된 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천의 공격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도 보고 일단 중앙 수비수의 대인 마크도 그렇지만 앞 라인에 있는 우리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간을 잘 보고 뛰어들어온 선수들 좀 잘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쉬움이 남는 실점이었습니다. 유독 이번 경기 보시면 공수 간격이 벌어져 보이지 않으세요? 그거는 매 경기 있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강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골 실점한 장면을 보면 김지호 선수가 김명순 선수를 잘 따라다녀요. 처음에는. 네, 잘 따라다니다가 딱 한 타이밍 압박을 가는 순간에 김건희 선수를 압박하러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건희 선수가 김명순 선수가 볼을 잡도록 놔둔 다음에 내려앉았어도 돼요. 이기재 선수가. 근데 이제 무리하게 가다가 끊을 수 있겠지 하고 가다가 이제 제르소한테 내준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아쉬웠고, 오른쪽에서도 세라핌 선수가 문지한 선수를 잘 따라다니다가 한 번씩 압박을 나가거든요. 이주영 선수한테. 근데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는 준비를 했다는 거고, 우리가. 그렇죠. 예, 예. 변성환 감독이 그렇게 압박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골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전방 올라가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럴 거면 다 같이 올라가던가. 그렇죠. 예, 3명만 올라가서 벗겨지고, 뭐라겠다는 거예요. 예, 돌아서면은 3명 아웃되고.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진짜 감독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 매 경기 비슷하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대로 후방에서 3백을 사용하는 팀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 팀들이 똑같은 전략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인천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부천처럼 조금만 공격수들의 역량이 강한 팀을 만나면 이번에는 저희가 크게 이겼지만 다음에는 똑같이 이기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변성환 감독님이나 우리 코치님들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발 저희 팟캐스트가 하는 걸 얘기를 제발 좀 한 번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에게 닿기를. 예. 변성환 감독님이 자기 이름으로 검색해보진 않나 봐요. 제가 열심히 변성환이라고 열심히 넣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뜨기를. 네, 하여튼 이렇게 실점 장면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실점도 실점이지만 우리 공격도 뭐 잘 풀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그 전반전은 파울리뉴 영향력을 너무 못 살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울리뉴 선수가 연속골을 터트린 다음에 변성환 감독이 파울리뉴는 공미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근데 뭐 물론 브루노 실바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김지현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함께 나오긴 했지만, 파울리뉴 선수를 계속 지금 사이드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투톱 가동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사실 김지호 선수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다가 결국에는 김지현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또 왼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인천이 이날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수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왼쪽을 대놓고 틀어막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파울리뉴 선수에게는 뭐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었고, 우리의 전술도 왼쪽으로 좀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직한 말로 파울리뉴 선수는 전반전에 수비만 하다가 사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지. 뭐, 예. 예. 부천전에 파울리뉴, 김지현, 일류첸코 이 세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찾은 것 같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성남전도 그렇고 이 세 선수가 같이 나오면 더 공격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강윤님이 아까 잘 지적해 주신 이 세 명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세밀한 공격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한 명 빼든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뭐 일류첸코를 연계로 쓰기에는 아까워요. 강현이 한번 이어서 해주시죠.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좀 반복이 될 수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파울리뉴 선수는 제가 영입될 때부터 주장하고 있지만 4-3-3 포메이션의 좌측 윙포드에서 가장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올 시즌 초에는 기억하시다시피 투톱에 가까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먼 좌측 사이드에 위치하거나 박스 밖에서 패스를 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같이 예. 수비하고 있거나요. 선생님 말대로 전반전 파울리뉴 선수가 4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어요. 2개의 패스를 차단당했고, 그럼 6개 패스를 시도한 거잖아요. 이 패스들 모두 박스 밖이었습니다. 어떤 거는 중앙선에서 한 패스였어요. 득점을 하는데 재능 있는 선수가 계속해서 박스 밖에서 역할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그나마 박스 내에서 슈팅을 기록하긴 했지만 우측 윙어의 위치에 경기하면서 이전에 좋았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자리에서 뛸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해주고 공간을 분배해주는 것이 바로 전술입니다. 선수를 100% 활용하는 전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후반전에는 파울리뉴가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나마 볼을 많이 받고, 좀 활로가 개척됐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후반 8분에 브루노 실바 선수가 세라핌 선수와 교체 투입되고 왼쪽 측면에 위치했던 파울리뉴가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처럼 이민호 선수가 최영준 선수 대신 투입되면서 우측에 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원의 우측 플레이가 좀 살아났는데요. 한편으로는 건호스님 말한 대로 좌측을 틀어막고 우측을 좀 열어준 경향도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오히려. 네. 네, 전반 파울리뉴 선수가 성공한 패스가 4개라고 말씀드렸죠. 후반에는 그래도 13개의 패스를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파울리뉴는 우측이 편안한 선수가 아니에요. 박스에서 멀어져서 공을 더 받고 경기관에도 올라갔지만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패스는 13개의 시도 중에 4개에 그쳤습니다. 패스는 13개 성공했지만 박스 안에 들어간 패스가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측에서 플레이하는 우리 선수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파울리뉴의 영향력이 올라갔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이어질 만큼의 영향력이 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파울리뉴는 박스 안에서 타격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너무 박스랑 거리가 있는 곳에서 볼을 자꾸 잡게 되고, 경기 계속 저희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파울리뉴 선수가 크로스 머신도 아니고, 슈팅해야 될 선수가 크로스를 계속 주구장창 올리고 있으니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입장에서는. 좀 그게 좀 많이 답답해서 빨리 이 부분도 해법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 해결사 역할을 위해서 브루노 실바가 들어갔는데 워낙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 또 컨디션 또한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후 공식 기사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브루노 실바는 교체 투입 전부터 햄스 관련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완치가 안 됐구나. 그래서 확실히 부상 이후에 시즌 초반에 그런 강한 돌파력과 스피드는 나오지 않아 조금 속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본인의 몸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나오려고 하니까 본인도 분명 짜증이 나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경기에 나오게 되었으면 경기가 끝나고 이제 끝까지 모두 함께 해야 되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혼자 라커룸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최영준 선수가 봐서 말렸고 일류첸코가 또 그죠. 또 한 번 일류첸코가 말리면서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팀에. 지금 분위기가 처져 있을 때 정말 조직력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약간 브라질리언들이 약간 좀 이런 면에서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 좀 있잖아요. 좀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브루노 실바가 좀 부상을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컨디션이 좀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건너스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브루노 실바 선수가 중간중간에 계속 햄스트링을 이제 만졌잖아요. 근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게 한 3주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의심은 아니지만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햄스트링을 이제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서 많게는 2달 정도 이탈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언제였죠? 성남전 전 부천전에 90% 이상 회복했다라고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2주 동안 10%도 회복되지 않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의료진은 뭐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브루노 실바를 보면서. 근데 어쨌든 브루노 실바가 부상 중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기대 그리고 인천의 제르소나 바로에 비하면 많이 아쉬웠죠.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볼을 잡으면 오른쪽에 있던 김명순 선수와 제르소 선수가 같이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루노 실바 선수가 볼을 잡더라도 뒤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많았는데 저는 이제 장석환 선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더 활약할 일이 없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기재 선수가 있을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브루노 실바에게 3개의 패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기재 선수가. 그런데 장석환 선수가 들어와서는 브루노 실바한테 단 1개만의 패스를 전개하는데 그것도 그냥 바로 옆에 있을 때 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장석환 선수가 왼쪽에서 제 역할을 다 못해주다 보니까 전방에 있던 브루노 실바도 계속 고립이 됐었고, 덩달아서. 예. 그리고 장석환 선수가 너무 또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브루노 실바 선수가 그 박스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밀려서. 예. 그러니까 또 볼을 받을 그런 기회가 없었고, 예, 나중에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본인이 이제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뭐 오른쪽에서도 볼이 잘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모로 좀 활약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좀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변성환 감독이 김지호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던 거, 그리고 이 교체 명단에 이건희 선수가 아니라 장석환 선수를 이제 넣었다는 거, 이 두 개는 저는 어쨌든 결과론적이지만 완벽한 패착이라고 전술적 패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네요. 제가 브루노 실바 같은 유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원했던 이제 유행이죠. 그 제르소가 이제 잘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천에게 브루노 실바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팬심이 있는데, 지금 부상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아까 뭐 명호님도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아쉬웠던 또 활약상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은 죽도 밥도 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현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따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현까지 투입되면서 다소 이제 롱볼 전략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기 내내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의 직선적인 돌파나 그로 인한 크로스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래서 이제 정동현 선수의 투입에 대한 그런 팬들의 불만이 요 모멘트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로는 적이지만 이건희 선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현의 투입은, 김현이 어떤 선수죠? 헤더. 그죠. 키가 크고 네. 피지컬적으로 좋아서 전방에서 버텨주는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통 포스트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방에서의 높이와 연계 플레이를 노린 게 김현의 투입일 텐데, 이기재 선수 대신 장석환 선수를 같이 투입했다는 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아쉽고 의문이었어요. 뭐 현장에서 볼 때는 뭔가 준비한 바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경기를 끝나고 나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기재 선수가 71분을 뛰면서 6번의 크로스를 시도해서 3번을 성공합니다. 이에 반해서 남은 시간을 뛰는 장석환 선수는 크로스 성공이 없습니다. 전방을 향한 롱킥도 없었고요. 물론 왼발킥이 좋은 레오 같은 선수가 있었지만, 킥의 스페셜리스트를, 좋은 키커를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교체시킨 결정이 이게 맞는 건가, 뭔가 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과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좌측에 비해 공격이 좀 더 원활했던 우측에서는 정동윤 선수가 너무 만들어가는 것을 시도하면서 크로스가 잘 나오질 않아요. 이날 정동윤 선수의 크로스 성공도 빵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체 명단에라도 이건희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고요. 그것 때문에 이석에서 정동윤 선수에 대한 야유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석 쪽에서 이제 우측이 정동윤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되니까. 네, 자꾸 너무 안쪽에 땅볼 패스로 깔아주려는 시도만 하니까 이게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명호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도 강유님하고 뭐 크게 틀린 건 없는데, 결국 김현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롱볼을 인한 헤딩, 그리고 또 세컨볼을 잡기 위한 시도인데, 뭐 사이드가 뚫리질 않으니까 이 김현의 투입에는 뭐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크로스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좋은 크로스 올라가긴 했지만, 그죠? 네, 뭐 전혀 의미가 없었고, 이제 저도 이제 아쉬운 게 이 바로랑 제르소가 교체로 나가면서, 이때 만약에 이건희가 교체로 투입이 됐으면, 그러네. 조금 더 직선적으로. 그죠? 이때 나왔으면 차라리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르소 바로도 풀타임을 안 뛰었네요. 그죠? 그죠? 아마 네. 무고사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때가.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일류첸코가 보시면 경기 중 쥐가 나서 교체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류첸코가 수비 가담 되게 깊게 많이 내려와줬어요. 많이 뛰었고 스프린트도 많았고 그리고 그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기재가 제르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죽도록 맞아. 빨리 한 번 이겨요, 한 번. 이겼어요. 그 스피드 싸움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스프린트 많이 하는 수비 장면이 많을 거다 생각해서 장석환 투입을 준비시켰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강윤님께 그랬잖아요. 고참 선수에다가 그 핵심 선수이면 이런 힘든 상황, 체력적인 부담도 이겨내서 해줘야 된다. 예. 예, 팀을 위해서 끝까지 이런 퀄리티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그걸 바로 감독은 그런 선택을 안 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결국에 교체 안 하니만 못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던, 교체? 전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기 명단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해봤는데, 분명히 장석환 선수가 있었고, 오랜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기존 조커로 활약했던 강영봉 선수는 또 제외를 시켰거든요. 이건희 선수도 전술적인 이유로 제외를 시켰고, 이기재 선수가 나오면서 장석환 투입을 보면서, 이건 준비한 거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펩 가르디올라도 그 맨시티가 이제 챔스 우승하기 전에 주요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변칙 전술 같은 거 내요. 뭐 깜짝 선발이라든가. 그래서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그런 걸로 좀 컨셉을 잡고 나왔던 거 아닌가 싶어요. 뜬금없이 뭐 교체 명단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뭐 일류첸코 선수 대신 김현, 너 납득이 갈 수 있죠? 최영준 대신 이민혁, 이것도 납득이 뭐 했던 갈 수 거고. 있죠. 예. 그리고 세라핌 대신 브루노 실바, 이것도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교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기재 대신 장석환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르소를 상대할 이기재의 후반 체력 부담을 대비한 거 말고는 왠지 딱히,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플레이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장석환이 투입된 이후 플레이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납득이 갈 만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납득이 어려운, 이해가 어려운 교체였고 결국 이게 나머지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체 투입이 아니었나 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성남대로에서 또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현무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좀 활발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최근에 뭐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시도해 볼 만도 했고, 혹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건희 선수도 몸이 나쁜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러면 정동윤도 바로 막내하고 지쳤을 텐데, 정동윤 대신 늘만도 고려해 볼 만한데, 이기재 대신 장석환 나오면서 정동윤 대신을 왜 고려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납득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밖에, 뭐, 저희가 이제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꽤 노력하는 편이잖아요. 이건 팟캐스트를 듣으신 분들 위해서. 근데 이거는 저도 왜를 좀 설명하기 어려운 교체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교체였습니다. 어디 좀 까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 드는데 이게 명장병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펩 가르디올라가 깜짝 기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깜짝 기용을 하는 의도 혹은 그 선수의 퀄리티. 맨시티는 사실 그런 게 보장이 되잖아요. 후보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퀄리티를 넘어서기 위한 전술적 대비가 있어야죠, 당연히. 준비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선수 갈아끼기를 한다는 건 사실 일류첸코 선수가 뭐 물론 지가 나서 김현 선수와 교체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일류첸코나 김현이나 똑같은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그냥 선수를 갈아 낀 거예요, 그냥. 배터리를 갈아 낀 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전술로 선수만 바뀐다고 해서 그게 강팀을 상대로 통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독하시네요. 예. 다소 의역하자면 김현은 일류첸코의 배터리에 불과하다? 저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걸 받는다고? 올 시즌의 김현 선수는 전력 외라고 그것도 봐요. 맞죠. 저는. 예, 김지현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 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예, 차이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 팀에서. 예. 현실이니까요, 예. 지금. 네. 숨긴다고 감춰지는 부분도 아니고. 너무 세면 편집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언제부터 찍어줬다고. 댓글에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더만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봤어도. 근데 이제 변칙 전술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강등 당하던 시즌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고, 라이벌 매치나 이 경기를 꼭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를 매번 못 잡고 밀립니다. 뭐, 슈퍼 매치도 최근에 뭐 한두 번 이긴 거 말고는 계속 밀렸고요. 이런 뭐 강등을 피해야 되는 이런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 이런 경기도 실패한 경우도 많고, 또 최근 사례도 인천전도 이거는 동기부여가 우리 팀에 더 있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전력차 이런 얘기보다도 가끔은 K리그 1에서도 약팀이 강팀 잡습니다. 10번 붙으면 뭐 한 2번 잡는 경우도 있고. 최근 라운드에 그 가짜 FC가 시청 FC가 대전 잡았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겐 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가? 왜 우리 매번 결과가 똑같은지? 왜 우리만 이런지? 이거 한번 명호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선수 영입에 대한 좀 소극적인 투자가 있었고 또 상대 팀들은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벌어지는 격차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일부의 선발급이 아닌 선수들을 영입해서 포지션을 보완했고, 인천 같은 경우는 기존 선수들을 지키고 약간 감독에게 좀 힘을 좀 실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MVP 감독을 데리고 왔으니.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보편적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상대가 한 번씩 저희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승리는 그들한테 엄청난 자신감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번씩 질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타격이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요. 멘탈적인 거. 그러면서 상대는 그 자신감으로 우리의 덤비고, 실수를 이용하고, 또 우리는 상대의 실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라이벌 팀, 뭐 그런 팀들도, 그리고 그 팀의 팬들 또한 수원을 뭐 그렇게 라이벌로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팟캐스트를 인천 팬분들 분명히 들으실 거거든요.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언제부터 인천이 저희의 그런 라이벌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현실을 뭐 부정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인천전에 이제 뭐 원정석이 매진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어서, 이제 형이랑 뭐 형수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쫄깃쫄깃하다. 이건 진짜 지면 이건 끝이다라고 했더니, 저희 형도 똑같이 이제 지미스님 하신 말처럼,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인천한테 쫄고 그랬냐. 그러니까. 그럴 상대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다음 상대에 대해서 리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만한 팀이 없어요, 우리한테. 제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화성도 만만하지 않고, 부천도 만만하지 않고, 경남도 만만하지 않고, 김포도 만만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실제 전력 차이로 인한 것보다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팀이고 공격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더 압박감을 받는 거죠. 명호님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상대는 우리 이기면 보약 먹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 번 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 하필 우리만 그런 입장이냐 이거죠. 인천도 분명히 일부에서 나름 터줏대감인데 내려와가지고 인천 팬들은 우리랑 똑같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압도적인 리그의 그런 독주.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월벌 블루윙스라서? 감독의 차이인가? 3월 달에 인천이랑 했을 때랑 이번에 인천이랑 했을 때랑 바뀌지 않는 것은 감독 말고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선수들은 다 바뀌었고 음, 감독은 바뀌지 않았고. 선수진이 그 당시에 비해서는 크게 바뀌었죠. 여러 가지로. 진짜 뭐 정답을 모르겠어요. 전 진짜 정답을 모르겠고 다만 그 인천이 굉장히 냉정하게 플레이했다는 점에서는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꾸 뭐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더 우울해지는 얘기죠. 이제 인천과 10점 차이입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 라운드에 2위권 경쟁 팀들도 이제 함께 승점을 드랍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2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2위 자리가 굳건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참 이게 위험한 오히려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2위 사수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남이랑 서울 이랜드가 동시에 진 게 다행이면 다행인데 5위 부산이랑 승점 차가 3점까지 좁혀지면서 이제 뭐 매 경기가 결승전이 됐습니다. 이제 한 경기 지면 바로 5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재 인천을 잡아줄 다른 팀들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 위치를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뭐 이적 시장에 대한 소식이 잘 안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이적 시장을 정말 잘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더워지는 날씨랑 일정 때문에 분명히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포백의 선발 기용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렌트를 생각이 잡아야 들고요. 된다. 네. 뭐 일정이 아직 뭐 절반 이상 남아 있고 또 인천을 따라가야 되고 또 3위랑은 격차를 벌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가 필요하고 승리를 하려면 또 결국 수비를 잘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최영준 선수와 이규성 선수의 미드필더 라인도 물론 개개인의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이런 스피드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선수를 사실 좀 같이 쓰기보다는 이제 뭐 베테랑 선수 1명, 그리고 젊은 선수 1명 해서 같이 호흡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뭐 홍원진 선수도 지금 있고 이민호 그죠. 선수도 있으니까요. 네. 둘이 이번에 너무 개인 능력보다는 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스피드 합이 같은 좀 게. 안 맞는 물론 뭐 합도 그렇지만 일단 체력적으로 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런 게 조금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죠. 뭐 두 분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선은 지금 현실적으로 2위 자체는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한 경기 또 드랍하면 진짜 또 나락갑니다. 그럼 또 수원이란 팀 특성상 선수들의 그 멘탈이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도 동기부여를 좀 강하게 갖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 끝날 때쯤에 인천 쪽에서 오랄비라는 걸개가 올라왔었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변성환 감독님을 향한 저격한 걸개일 텐데요. 시즌 초에는 우승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번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2위로 목표가 하향 조정된 스탠스였습니다. 팬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고 성적 자체만 봤을 때 지금의 성적이 인천의 독주 체제가 아니었으면 이 승점으로도 1위를 했었을 거다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전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감독님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 현상에 대한 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지 감독님에 대한 각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만 잘하면 감독이 어떤 표현을 하든 뭐 제스처를 취하든 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 석상에 뭐한 팀의 감독이 먼저 하향 조정에 대한 목표를 인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별로예요. 왜냐하면 아직 뭐 다이렉트 승격이라는 게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선수들한테는 야, 너희 수원 삼성이야. 너 수원 삼성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2위라는 목표로 플랜을 바꾼 것은 이 감독으로서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작년에도 2위 목표하다가 또 하향 조정되고 또 하향 또 조정되다가 하향 조정되고 그러다가 다른 팀 결과 보고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영화 타짜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바닥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뭐 자신감을 말로 표현하는 거는 뭐 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대신에 음. 조용하고 묵묵하게 행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때로는 좀 묵묵하고 좀 행동을 보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이어서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팀 안양의 그 결과를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24시즌 안양은 24년도 6월 15일, 우리랑 같은 날이었죠. 6월 15일 열렸던 K리그2 17라운드까지 9승 3무 2패로 승점 30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변의 휴식 라운드가 있었으니 총 15경기를 치른 거죠. 수원도 16경기를 치른 지금 9승 4무 3패 승점 31점으로 리그 2위입니다. 작년 안양에 비해 한 경기 더 치렀다고는 하나 좀 더 비슷한. 높은 하나 더 높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작년 우리 팀과 성적을 또 비교해 보자면 작년 17라운드까지 수원은 6승 2무 7패로 승점 21점, 순위는 6위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5월에 연패로 염기훈 감독이 사임하고 변성환 감독이 막 부임해서 부산 원정과 경남 원정을 치렀던 시점이에요. 작년에 비해선 나아진 성적이 분명하고 작년 우승팀과 비교해도 비교가 될 만한 성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따져봐라. 저한테 폭탄 목걸이를 누가 안겨주면서 그래서 잘하는데 못하는데 하나만 정해 라고 한다면 네. 근소하게 잘하고 있다라고는 전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과 비교해서 성적적으로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개선된 거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불만인 것은 리그 우승을 다툴 만한 팀인 이랜드와 인천에게 모두 패했고 작년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좋아진 스쿼드로도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승한 경기들도 많고 분명 작년에 비해 골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만족하기 어렵죠. 가장 첫 번째로는 실점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관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팬들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이고 또 앞선 인천과의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나온 여러 아쉬움들을 생각하면 변성환 감독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생각을 존중함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한 시즌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설령 승격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변성환 감독으로 이 시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번 위기에서 감독을 갈아치우면 이 시즌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요.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른 감독이 2020 시즌을 이끌었던 박건하 감독 외에 5년째 없다는 걸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시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감독으로 한 시즌을 온전히 보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변성환 감독의 거치에 대한 논쟁들이 커뮤니티에서 있지만 그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감독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성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프런트가 있는 것일 테니까 이적 시장에서 뭐 선수 영입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한 점검을 전력실과 단장 차원에서 좀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 외부로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팀 내부에서는 공유하고 감독이 피드백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상환 감독에게 아쉬운 점은 그 인터뷰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설령 본인이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저도 명호님이랑 같은데 2위를 유지한다는 말보다는 끝까지 쫓아가 보겠다라고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선수단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점이지만 지향점은 우리가 높게 잡아야 됩니다. 선수단의 사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왜냐면 목표 설정 자체가 확 없어진 느낌이 들 거거든요. 선수들은. 그 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게 지금 저도 그런 게 우리 수원이 만약에 4위, 5위, 6위 뭐 이 정도였으면은 저는 변성환 감독이 당장 경질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설퍼요 지금. 경질하기에도 어설프고 그렇다고 잘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기도 어설프고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이 지금 일을 갈고 계실 것 같은데 무서워요. 한번 쏟아내 주시죠. 한번 Drop the beat. 근데
그 칭찬인가요? 아니요 네. 명호님하고 강윤님께서 너무 앞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이럴 때 있어, 이럴 때 해주세요. 있어. 네, 좀 그런데 저도 이제 내가 세 번째일 때 항상 긴장되는 네. 부분이 이거예요. 저도 이제 똑같이 안양 성적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17라운드까지 10승 4무 3패, 승점이 34점이었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승점 31점이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경남전을 이기면 작년 안양이랑 똑같아지네. 똑같이 34점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독주만 아니면 충분히 1위 할 성적이긴 해요. 예,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인천이 있고 있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봉합을 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불만족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성적과 별개로 그러면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면승이 없죠. 네. 그러니까 강윤님께서 작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에 우리의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처참한 스쿼드를 가지고도 최소 실점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올해 그렇게 공격적인 선수들, 내노라하는 선수들 다 영입했는데 16라운드밖에 치러지지 않았는데 벌써 27점을 했어요. 작년에 이건 문제가 크네요. 예. 작년에 저희가 36실점인가를 했죠. 맞아요. 총 36점.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평가가 네. 굉장히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인천전 지고 목표를 2위로 조정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나왔잖아요. 바로 딱 나와가지고 참 이게 말을 말아야 되는 건가 입이 방정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거나 뭐 본인이 2위를 지키는 게 목표를 했으니까 2위 잘 지켰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또 져가지고 플레이오프권을 목표로 하겠다 뭐 이딴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다른 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보시는 사실은 것처럼. 이제 그런 말 하는 순간 이제 뭐 사임이나 경질을 논의해야 되겠죠. 파이어죠, 뭐. 예. 파이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런트에서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아직 오피셜도 아니고요. 지금 뭐 기자분께서 좀 썰방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하라 마사미가 수석 코치로 온다는 링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팟캐스트가 이제 업로드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하라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홍명보급 되는 일본의 그 축구 레전드입니다. 엄청난 선수였고 또 J리그의 그 중흥기를 또 이끌었던 선수 출신이기도 한데요. 우리 수비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걸 약점이라 생각해서 영입하려는 것 같은데 이하라 마사미가 만약에 수석 코치든 전술 코치든 영입이 된다면 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한 2, 3년 전만 해도 홍명보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대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욕이죠, 욕. 이제 홍명보급이라고 하면 집 앞에서 만나서 2시간 떠들고 선임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저의 생각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다지 환영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선수 시절에 비해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대단치 않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불만이에요. 오히려는 대단치 않은 게 아니라 좋지 않다고도 보이는데요. 2015 시즌 J리그2 아비스파 후쿠오카를 이끌고 승격을 이뤄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그 승격 이후에 바로 재강등이 돼요. 그리고 다시 승격을 못 시키면서 후쿠오카를 떠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를 떠나서 넬싱요 감독, 자신의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넬싱요 감독의 가시와 레이솔의 코치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J리그 우승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넬싱요 감독 시절에는 깜짝 우승을 제외하고는 중위권에 있던 레이솔이 23년 이하라가 정식 감독이 된 이후부터는 23 시즌, 24 시즌 모두 17위 강등권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수준으로 마치고 결국 이제 감독에서 물러나는데요. 즉 감독이든 코치든 제대로 이뤄낸 것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났어도 거기서 이하라가 했던 역할이 뭔지가 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싶은 능력이 이제 검증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어쨌든 경력은 많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팀 내 위기의 문제예요. 지금 감독보다 경력에서 훨씬 앞서는 코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로서도 뭐 어쨌든 그 코칭 스태프로서도의 지도자로서의 경력도 다 앞서니까 솔직히 넘사죠. 네. 선수로서도. 예. 예, 그 코치와 감독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일단 팀 내 파벌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어떤 지나칠 수 있지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돌고 있는 루머에서는 이하라 코치와 그 코치를 따르는 추가 코치 한 명을 더 데리고 올 거다라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또 근데- 기존 우리 코치진들과의 또 그죠? 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통역사까지 한 명이 들어오면 이하라 포함해서 이하라 쪽 인물이 3명이 돼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어떤 파벌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것을 제대로 교통정리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술의 통일성이라는 점인데요. 팀의 전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이어야 됩니다. 수비에 전문적인 코치라고 하더라도 그 수비적인 것에 대한 개성이 강해진다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이기재 전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기재 내려가 있어, 아니면 이기재 빼고 장석환이 수비 잘하니까 장석환으로 안 올라가는 수비를 해 라고 해버리는 순간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결국 네네네.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노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팀의 전술이 매끄러운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것도 결단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하라라는 코치의 영입이 해결책이냐라고 생각하면 느낌표보단 저한테는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부디 뭐 잘해주길 바라겠지만, 아직 협상 중이거나 아니면 영입에 대해서 고민 중인 단계라면 그리고 추천하지 코치의 선임이 필요하다면 다른 코치로 선임을 좀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너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강윤님이 3번째 의견을 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 좀 되게 공감이 가고요. 저는 이제 우리의 약점이 공격 상황에서의 세부 전술 부재, 그리고 공수 전환 상황이나 상대 역습 상황을 대비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수비 자체를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매우 동감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그 공수 전환 상황이나 상대 역습에 취약하다는 게 뭐 수비를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수비를 못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 전술에 강점이 있다고 하는 뭐 이하라 마사미 뭐 감독이죠. 감독이 수석 코치로 온다는 건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강윤님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게 이런 수비가 아니라 세밀한 공격 전술과 경기를 90분 동안 끌고 가는 그런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비를 강화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격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어떻게 공격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상대가 역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지배하고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수비를 더 강화한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와 공격적인 그런 팀 성향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부분이 되게 좀 우려스럽고, 어쨌거나 뭐 올 가능성이 높아서 온다라고 한다면 뭐 강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체와 하체가 따로 놀지 않는 그런 수비 전술을 잘 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끝으로 명호님까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3번째 부담감인가요? 그렇죠. 마무리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네. 이하 네, 뭐 동무님이다 할 수 앞에서 뭐- 없으니까. 네, 앞에서 나스 뭐 스피치죠. 워낙에 뭐 출중한 선배님들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도 나름 준비를 했으니까 몇 자 안 되는데 말씀했어요. 예.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상황에서 분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코치를 영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랑 기존 코치랑 이 신규 코치랑 케미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100%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서도 이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최고의 전투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각자의 뭐 능력이랑 경력을 서로 공유해서 정말 잘 된다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뭐 소위 말하는 약간 빠그라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라는 이도저도 아니지 생각입니다. 않을까. 네. 세 분 다 조금 뭐랄까요, 영입으로 보자면 약간 부정에 가까운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 혼자 소수 의견 하나만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려해 주시는 보니까 굉장히 좀 공감이 좀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비 조직을 앞선에서부터의 수비 조직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압박에 대한 대응을 좀 짠다든가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뭐 수비에 국한돼서뿐만 아니라 이런 뭐랄까요, 어드바이스의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냥 경험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뭐랄까요, 좀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수석 코치가 박항서 코치예요. 코치님이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부터 이제 히딩크가 네덜란드에서 자기 사람들 더 추가로 데리고 와요. 기존 네덜란드 코치 말고 뭐 전력 분석관도 더 추가시키고 뭐 피지오도 더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전술적 뭐 해주는 뭐 코디네이터인가도 또 데리고 오고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팀적으로의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알력이라는 게. 근데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조정하고 훌륭한 결과를 낸 사례도 제가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올 거라면은 이런 부분도 감독님께서 잘 조절하시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 코치님들께서도 잘 배려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파벌쌈을 염두에 둔 영입이라면 단장님이 잘 알아서 컷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감독님도 단장님이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성환 감독님이 만약에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경질이나 사임을 염두에 둔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자체의 이런 링크가 현 감독님에 대한 문책성 메시지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끝으로 한번 이거 듣고 인천전은 길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지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하라 감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보기도 했고, 또 강윤님이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네. 물론 이제 변상환 감독에 비하면 뭐 경험이 많은 감독인 건 맞지만, 우리의 성적에 따라서 이제 변상환 감독을 경질하고 만약에 이하라 대행으로 간다? 저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적에 따라서 시즌 중간에라도 감독을 교체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입장의 기본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누가 들어도 이 감독이 오면 당연히 경질해야지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지, 대행 체제를 생각하고 경질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물론 뭐 변상환 감독의 계약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뭐 계약 만료 후에는 뭐 이하라 수석 코치가 정식 감독으로 승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즌 도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저는 정말 큰일 날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님은 어떠세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결과에 따라서 이미 뭐 변 감독이 사임이든 경질이 되었을 때는 이하라가 와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뭐 충분히 못했기 소화를 하지 때문에. 못해서 결국에는 그 책임을 감독이 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변 감독이 중간에 나간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존의 코치들과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감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옆에 그 코치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 추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네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네. 끝으로 강효님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면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뭐 이런 지미스님이 말한 대로 약간 문책성 아니겠냐 뭐 이런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 생각을 다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밝히면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경질까지 염두에 두고 선임한 코치라면 이것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예, 차라리 단장이 변성환 감독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 이하가 될 경우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이하라와 접촉을 하고 있다면 변성환 이후에 당신이 될 수 있으니까 나 미리 좀 얘기를 해놓을게라고 지금 접촉한 게 루머로 퍼진 거라면 뭐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코치로 선임하면서 여차하면 교체하겠다는 의중이라면 그것이 어쨌든 팀 내에서는 더 최악이 될 수도 있겠다. 얘기가 돌 거고 그러면 감독은 오히려 더 압박감을 받고 성적을 내기 어려워질 거고 영입한 코치마저도 내가 그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거면 절대로 지금의 그런 코치 영입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최악의 수가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다만 뭐 수비 조직을 견고히 하는데 일가견이 있다라는 평가는 좀 받기 때문에 뭐 그것을 위한 일이라면 부디 잘해주길 바랄 뿐이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영입이라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변성환 감독님께서 좀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죠. 뭐 또 이게 감독님께서 또 픽하신 걸 수도 있고 아직 만약에 그런 거면 이제 제일 예. 베스트죠. 예. 그게 제일 베스트죠. 예. 또 뭐 한번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한번 결정되면 나중에 또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전 끝이 났습니다. 끝난 경기 계속해서 함몰되어 있다면 다음 경기도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남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무엇보다 경남전 앞두고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할지 뭐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체력도 체력이지만 일단 선수들의 좀 멘탈적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선수들도 인천전을 준비하면서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또 경기 결과가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다운될까 봐 걱정인데 저 제일 이게 걱정돼요. 저도. 네, 사실 근데 고참 선수들이 또 있으니까 또 그 선수들을 믿고 꼭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적인 부분을 잘 다독여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신 거고요. 그렇죠. 네, 강유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지난 시즌 우리가 경남과 3번 붙어서 3번 모두 비겼죠. 그렇죠. 특히 창원 원정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홈에서 대승을 거뒀고 지금 경남의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이번 원정입니다. 더군다나 매우 중요한 경기였던 인천과의 홈 경기를 지고 난 뒤의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서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요. 회복도 회복이겠지만 저는 좀 원정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내려서는 것은 아니지만 미드필더들이 적극 수비에 가담하면서 선수비의 모습을 보이고 뭐 발빠른 세라핌 같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역습을 노려보는 실리적인 전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경남도 박민서 같이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올렸다가 괜히 뒷공간 노출되면서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경남을 끌어들이는 실리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차전 때 처음 홈에서 만났을 때처럼 네, 비슷하게 그랬죠. 우리 양 사이드 윙어들에게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홈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요즘의 경남이 좀 어떤지 건너스님께서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남은 현재 5승 2무 9패로 10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최근 5경기는 2승 3패입니다. 최근에 이제 천안과 충북 청주를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나 했는데 15라운드 화성에게 1대0으로 졌고 지난 라운드 김포에게 3대0으로 패배하면서 분위기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경남의 경기를 보면 수비에서 문제가 많은데요.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기량인데 이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도 매우 아쉬운 편이에요. 그나마 올해 영입된 골키퍼 최필수 선수가 13라운드부터 나오면서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비에서는 약간 또 불안이 더 증가될 수 있고 그러네요. 예, 네. 공격에서도 선수들의 공격 이제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똥개도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아, 그 오지게 써먹네요. 예. 지금 그거. 이일용 감독님의 얘기하셨죠. 예. 요즘 저 경상남도의 똥개는 자기 집에서도 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을용 감독이 참 근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이럴수록 우리가 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경남 어떤 선수가 요즘 폼이 제일 좋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현재 경남에 좋은 폼을 가진 선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또 그나마 이렇게 말하다가 두들겨 맞는 거 아닙니까 또?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잘못은 아니죠. 예. 뭐 뛴 선수들 잘못이지.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폼이 좋은 선수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심을 해야 한다면 뭐 매번 얘기하는 박민서 선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 측면에서 나오는 박희연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박민서 선수는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이 박희연 선수가 최근에 선발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피드를 활용해서 직선적으로 치는 드리블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기재 선수가 뭐 그냥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도록 잘 막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선수가 뭐 드리블 기술이 뭐 화려하거나 발재간이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피드 하나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공간 있으면 그냥 공간 보고 무조건 칩니다. 그 스피드를 내지 못하도록 좀 제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윤님은 어떠세요? 좀 웃긴 게요. 제가 쓴 그대로 읽을게요. 좌측면에서 반대발 윙으로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는 박민서 선수도 있고, 중앙에서 경남의 사령탑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있고 라고 적었는데, 이강인 선수 지금 오스트리아 이적설 돌고 있고요. 전방에서 적극적인 경험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카릴 선수도 있지만 누가 폼이 좋다 잘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저도 적었어요. 동일하네. 동일하네요. 네. 네. 근데 이강인 오스트리아 설이 돌더라고요. 뭐 재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근데 어쨌든 우리 팀 출신이라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그 미드필드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하면서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시연 선수가 요즘 눈에 띄더라고요. 경남의 최근 5경기를 쭉 봤는데 이 선수가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스탯이 막 두드러지는 것은 아닌데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필요한 데에 잘 있고 패스도 잘 주고 그래서 리그 7라운드에 출전하면서 점차 출전을 늘려가면서 현재는 완전한 선발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여서 뭐 경기해야 된다면 이 정도, 이 컨디션 좋은 선수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상 경남은 없다, 이렇게 두 분께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작년에 창원 원정 가서 이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첫 맞대결을 생각하면 좋은데요. 굳이 우리가 라인을 올려서 뒷공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발 빠른 선수들을 사이드에 넣고 경남의 공격을 유도한 뒤 역습으로 경남을 상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겼죠. 제가 지난 경남과의 홈경기 전에 분석에서 경남이 상대할 만한 팀이라면 라인을 올리고 강팀이다 싶은 팀에게는 라인을 내린다라고 말씀드렸던데 우리에게 라인을 올렸다가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라인을 올릴지 내릴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당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것을 생각한다면 좀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미 경남을 한 번 크게 이겼던 팀이고, 그때와 비교해서 경남이 더 나아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본 것을 다시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경남과의 홈 경기에선 세라핀과 브루노 실바의 개인 압박이 매우 효과를 봤는데, 브루노 실바가 출장이 미지수인 상황이기에 그때처럼 개인 압박을 걸기보다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내려서서 블록을 형성하고 경남의 빌드업에서의 미스를 유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패스를 엄청 잘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경남이 팀 전체적으로 태클을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태클 개수가 시즌 총 128개, 경기당 8개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태클을 시도하는 팀이어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어지는 패스인 키패스 숫자가 많은 팀인데요. 키패스를 총 111개, 경기당 6.94개, 한 7개 정도 하는 거죠. 이것도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키패스를 기록 중이에요. 높네요. 예.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박스박 슈팅 수가 85개로 경기당 5.3개, 리그에서 2위예요. 그러니까 찬스가 나면 때리는 거기 때문에 키패스가 늘었다.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열리면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리는 팀이니까 이 슈팅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명원님께서 또 우리의 공략법이라 할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계속해서. 네, 뭐 지난 경기 경남도 뭐 김포와의 경기에 3대 0으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분위기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수원이나 경남이나 똑같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수원의 사이드나 뒷공간이 약하다는 것을 인천전에 분명히 나왔고 그것을 또 경남의 젊은 선수들이 이용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먼 거리 원정인 만큼 조금은 내려앉은 수비적인 경기를 초반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류첸코와 김지현의 조합은 이제 좀 그만 보고 싶어요.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컨디션이 최고조인 김지현을 안 쓰기에는 분명히 변 감독이 아까울 거고 그렇다고 또 일류첸코를 안 쓰기에는 팀 내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선수를 쓰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울리지 않는 옷을 파울리뇨가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울리뇨를 빨리 공미로 쓰고 그다음에 일류첸코랑 김지현에게는 좀 적절한 시간 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또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네요. 이제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라인을 좀 내려서서 수비를 좀 탄탄하게 하고 역습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사이드에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남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딸려 나오게끔 하느냐도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고 태클이 또 많은 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K를 얻어낼 수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2위 자리를 위해서는 앞선 경기의 패배의 후유증을 빨리 털어버려야 할 텐데요.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경기 경남전에 우리 팀 선발 라인업과 경기 결과 예측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그 골키퍼로는 양영모, 이기재, 레오, 권한규, 이건희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이규성, 이민혁이고요. 공격수에는 박승수, 파울리뉴, 세라핌, 김지현입니다. 그리고 승리 예측은 경남 직관 원정에 가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3대 0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억제기가 본인이었다. 감사합니다. 팀을 위해서 네. 3대 0 완승으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어스님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상 선수가 많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선발 예측하기가 맞아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렵죠. 예, 부상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선수들을 일단 다 뺐습니다, 저는. 예, 그 점을 좀 고려해서. 현실을 고려한. 예, 네. 그래서 골키퍼는 뭐 양영모 선수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포백은 왼쪽부터 이기재, 레오, 황석호, 이건희 선수가 나올 것 같고, 이규성 선수랑 최영준 선수가 부상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투미들에는 그냥 홍원진이랑 이민혁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전방 4명은 파울리뇨, 김지현, 세라핌, 일류첸코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감독님이라면 될 걸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또 따로 나올 선수들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경기는 원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쉽게 2대 0 정도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대 0. 네. 또 똑같이 완승, 무실점 완승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강윤님 마지막 예측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형무 불패가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골문을 리그 200경기에 출장에 빛나는 양영모 선수가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진은 저는 실점은 있었어도 개개인으로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레오와 황석호 듀오가 다시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황석호 선수가 기록을 보면 인천과의 경기에서 롱패스 30m 이상 거리를 연결하는 롱패스를 11개 시도하는데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롱킥이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작년에 조윤성이 가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오른쪽 센터백을 출전해서 왼쪽 윙어한테 다이렉트 던져버리는 롱킥을 보여주는데 그게 생각보다 상대팀들이 막기 곤욕스러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황석호 선수를 통해서 그리고 레오는 왼발 워낙 좋으니까 레오는 또 오른쪽 윙어한테 이렇게 크로스하는 킥 보여주면서 공격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황석호의 리딩이 전 나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게 수비를 레오가 특히 경합을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근데 레오가 공중 경합을 7번 붙어서 7번 모두 이겼습니다. 인천과의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 둘의 역할 분배가 꽤 잘 된다 생각해서 제가 황석호 선수에 대해서 되게 불신을 좀 가졌지만 막상 첫 경기 선발로 뛰어본 경기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클래스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 봐서 두 선수가 좀 나올 것 같고 왼쪽 풀백에는 이기재, 우측에는 이건희 선수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상 루머가 있는 이규성 선수 대신에 최영준 선수와 이민혁 선수가 나서고 공격에는 저도 건호스님과 똑같이 원하진 않지만 파울리뉴, 김지현, 세라핌 전방에는 일류첸코 선수가 나서지 않을까 이거를 버리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건호스님과 자꾸 스코어 예측이 겹치고 계속 틀리고 있어가지고 불안한데 오늘도 저도 2대0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갑자기 불안해서 바꿀까도 했지만 어쨌든 더 쓰세요. 초심이 생각한 대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맨날 실점은 하니까 3대1 승리. 저는 바꿔서 원래 2대0 했다가 2점 차는 유지하고 3대1. 네, 3대1 승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수비진이 좀 고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좀. 알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저까지 한번 하고 이번 시간 끝내보도록 하죠. 골키퍼 그대로 양희모 선수 나올 것 같고 수비 라인도 지난 인천전에 비해서 이건희 선수만 나오는 그러니까 이기재, 레오, 황석호, 이건희 선수가 포백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중원에 최영준 선수가 부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민혁과 정동윤 선수를 깜짝 편측 기용. 정도윤을 페카르디올라. 미드필더로.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나쁘지 않았어갖고 오히려 지금 홍원진 선수 갑자기 쓰기에는 또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 좀 그런 여지가 있어서 아싸리 좀 그런 활동량으로 승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파울리뉴 선수를 무조건 공미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U21을 하나 더 두려고 김주호 선수를 왼쪽에 넣을 것 같고 세라핌 내세울 것 같습니다. 톱은 제 생각에는 김지현 선수 먼저 내지 않을까.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제 U22 뭐 김주호를 빼고 우려스럽게도 일류첸코와의 그 조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빌드업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왕 뭐 이길 거 3대0으로 크게 이겨서 지난 패배의 후유증 완벽하게 씻어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분들 다 완승 예측을 해주셨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서 기분 좋은 팟캐스트를 다음 주에 할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늦은 시간임에도 저희 도와주러 나와주신 헌병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골다방 유튜브 백반기행 김포편에 이어 팟캐도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유,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출연할 때 저희 형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설레어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거든요. 우리 그렇게까지 그게 아닌데. 맞아, 대단히. 근데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괜찮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팟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골다방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이런 열정이 있는 팬들이 있기에 또 지금의 수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저에게는 이 현장에 있는 이투 강성화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두가 이번 주가 힘들고 분하고 이겨내기 힘든 주간이겠지만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건어스님께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네. 이준이가 보고 싶대요. 따끔한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더니 다 따끔한 말이 나왔네. 못 본 지 꽤 됐다. 그러게요. 이상해요. 예. 안산 때 보고 못 본 거죠.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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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전 때 보고. 예. 벌써 한 달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이가 이제 거너스 자리도 이제 그러게 리틀 거너스인데 의미가- 리틀 거너스. 그런 거를 이준이 독설 잘 날리거든요. 하여튼 오늘 늦은 밤 다시 한번 저희와 도와주시러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인천전을 패배하면서 높았던 우리 동료들의 에너지 레벨을 한순간 꺾어버린 이 상황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얼마나 분노를 어금니 꽉 깨물고 참고 계셨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한 주입니다. 제가 요번에 인천전 영상 댓글에 좀 와닿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쉬어버린, 이 망가진 목소리가 좀 되돌아올 때쯤에는 이 패배의 상처가 아물까요? 라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좀 찡했어요. 힘들다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나실 법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러한 분노들이 우리 동료들에게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도 옆에 있는 동료이고 옆에 동료에게 힘이 되는 것도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더워지는 날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명언 중에 허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노자의 말이었나요? 네, 속담인 줄 알았죠. 저도 네. 찾아보니까 노자의 말이더라고요. 인천에게 지면서 승점이 10점 차, 우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지금부터 다시 우승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39라운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부디 경남전에는 화끈하게 이겨서 먼 길 가시는 우리 동료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자한테 돈 주면 노자 돈? 스피노자, 진짜. 스피노자. 당연히 멘트 제가 쓸게요. 끝. 아니, 감독이 좀 아쉬운 인터뷰를 했죠. 그렇지만 저는 현실은 직시화돼 이상은 높이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비록 인천에게 졌지만 우린 아직 우승을 누릴 수 있는 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얀 눈 내리는 올 시즌 마지막 그날에 다 같이 웃을 때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